네, 미국이 무기 도발과 관련해 추가 제재 방침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핵무기 타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그리고 한반도 정세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이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밝힌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핵무기 타격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또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압박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미국의 그 압살 정책 때문에 핵무기 개발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네. 핵 억제력 강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뭐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독재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북한이 핵 개발이 본격화, 진짜 네. 가속화된 거는 2011년도 리비아 카다피의 죽음 이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해 사망했죠. 카다피가 2004년도에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포기를 하고 나서 결국은 중동 민주화 혁명에 휩쓸려 가지고 나토의 공습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조국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목숨이 카다피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핵 개발하는 거죠, 사실은. 네. 핵무기를 꼭 가져야 되겠다. 지금 이 난리 치고 있는 것도 빨리 갖고 자기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국제사회는 그 강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그 대응을 네. 했는데요. 네. 이 북한의 태도를 보면은 뭐 도발은 잇따라 하고 있고 그 태도에 별다른 게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과연 그 대북 제재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김정은이가 잘 못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왔죠. 예. 그런데 이번 제재는 조금 다르거든요. 상당히 강한 제재고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네. 아직은 제재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상태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제재도 뭐 결국 과거 제재나 비슷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저는 김정은이의 생각이 좀 틀렸다. 네.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예. 제재의 목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자금을 차단하고 어떤 물자를 도입 못하고 기술을 도입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네. 두 번째 목적은 김정은이 핵 개발하려는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건데 그 의지를 꺾는 거는 결국 통치자금을 쥐고 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경제 제재는 중국이 사실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지금 효과가 이제 강력하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고 또 기술이나 물자나 이런 문제는 세계 경제가 너무 개방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 구하려고 하면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세계 경제 구조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270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아마 김정은이 조금만 지나면은 아마 실감을 할 수 있을 정도 아마 그래서 뭔가 또 다른 탈출구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중국 무역 통계를 보면요. 예. 대북 제재 시행 이후입니다. 3월에 북중 간 교역이 오히려 20%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2014년, 15년도에 그러니까 북중 무역이 계속 상승하다가 네. 90%대에 가까웠죠. 예. 그러다가 2014년, 15년에 감소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금년도 초에도 사실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대폭으로. 예. 이거는 김정은이 대북 제재에서 영향을 받을 것을 알고 네. 미리 아마 금년 초에 핵실험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북중 교역을 확 늘려가지고 아마 들여올 건 빨리 들여오고 내다 팔 건 빨리 팔고 했던 어떤 그런 게 아니겠느냐. 사실은 중국이 제재 유엔 결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한 발표는 4월 초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1, 2, 3월은 중국이 제재 이행을 아직 안 턴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부터 이제 아마 북중 교역이 급속히 감소할 거라고 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그 예,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북한이 그 영변 핵단지 예. 여기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 시작했거나 혹은 그 준비 중이라는 게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이가 지난 3월 10일쯤에 자기 이제 핵무기 소형화된 어떤 핵무기를 보이면서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핵 실험을 계속해라. 첫째. 두 번째는 핵탄두 폭파 실험을 실시해라. 세 번째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을 발사해라. 네. 이 세 가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교시입니다. 예.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아마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실무 담당자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일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예. 첫 번째 핵실험을 계속하라는 거. 그러니까 증폭, 핵폭탄이라는 핵분열탄이라는 것을 이후에는 김정은이 반드시 수소폭탄을 가져야 된다고 아마 의지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예.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활동이 있는 거고 핵실험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일성 그 생애 태양절에 북한이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만 실패로 끝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일단 그 실패로 보는 그 근거는 우리가 이제 레이더 추적을 통해서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실패한 요인, 그럼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 탄도미사일의 뭐 자체 결함인지, 뭐 발사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보려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었느냐가 먼저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원산 쪽에다가 이제 무수단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이제 두 대를 설치를 하니까 예. 우리 이지스함이 급히 이제 그쪽 동해안으로 나갔죠. 네. 또 일본 이지스함도 보고 있고 미국도 보고 있고요. 근데 미사일은 일단 발사를 하면은 궤적을 타고 포물선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마 발사 단계에서 아마 발사해서 떠나서 얼마 안 돼서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예. 그럼 결국 그것은 발사하자마자 폭파됐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네. 그러면 발사하자마자 폭발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두 가지 상황이 유추가 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연료 계통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하나는 이 밤중에 연료를 주입하게 되거든요. 예. 이거는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게 밤중에 주입하다 보니까 그 연료나 산화제가 좀 흘러서 아마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그 영향을 미쳐서 발사 단계, 분화 단계에서 아마 폭발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무수단 미사일의 구조적인 결함. 네. 그러니까 내부에 산화제와 연료가 다른 통에 있다가 점화 당시에 이게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라면은 무수단 미사일은 구소련의 R-27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역설계를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개량한 거죠. 예, 네. 개량한. 이 미사일은 실질적으로 소련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실험을 안 하고 그냥 배치했었는데 아마 북한이 역설계 개량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설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래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있는 그 무기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사에 실패했다. 네. 상당히 이제 북한으로서도 이제 좀 당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발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서둘러 발사한데도 어떤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교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을 발사해라.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단거리 미사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핵을 탑재해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커드,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무수단, 그다음에 KN-08 내지 KN-14 이렇게 네 가지 미사일이 있는데 사정거리가 다 다르죠. 스커드 미사일은 이제 우리 한반도를 공격하는 거고 노동 미사일은 일본을 공격하는 거고 이제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무수단을 발사할 차례죠.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교시에 따라서 순서대로 지금 발사해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미사일이 이제 실패하지 않았다면은 KN-08이나 이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발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 무수단 미사일을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그 일본과 이 미군의 그 괌 기지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는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히 이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한 걸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더욱더 좀 위력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미사일들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가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 3호, 이제 그들이 인공위성이라는 거는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지만 KN-08, ICBM급 KN-08이나 이하는 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동식 발사대라는 거는 막 움직이다가 어디든지
탁 쳐가지고 그냥 미사일을 세워서 그냥 연료를 주입하고 쏘면 되는 겁니다. 몇 시간 안 걸리고 예. 기습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뭐 짧게는 30분, 30분 네.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네. 연료를 주입하면은 예. 바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예. 거고요. 사실은 북한 미사일의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동식 발사대 또 연료 주입 시간이 어떤 짧은 연료 주입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선제 공격으로 개발하고 있는 킬체인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무력화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패하면서 예. 북한이 이제 기존에 배치해 놓은 다른 무수단 미사일의 신뢰성에도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는 차원에서라도 뭐 더 추가 이제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 예. 자 언제쯤 될 걸로 전망하시는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미사일을 발사하다 보니까 이제 스커드 미사일 맨 처음에 스커드를 발사했어요. 예. 2기를 발사했습니다. 근데 2기 다 성공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노동 미사일을 2기를 발사했는데 첫 번째 쏜 게 성공했고 두 번째 쏜 게 실패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2기 다 발사한 겁니다. 이번에도 2기를 갖다 놓고 쐈는데 네. 첫 번째 게 실패를 하니까 두 번째 거 발사를 안 했죠. 예. 그러니까 만약 첫 번째 게 성공했다면 2개가 다 같이 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발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아마 기술 자료를 다시 수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전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건 김정은의 교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실무 기술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정리를 하고 문제를 찾아가지고 수리를 하고 개량을 해서 아마 발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그 어떤 당대회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핵 개발, 어떤 핵 무력 시위는 김정은의 교시에 따라서 그들의 일정에 따라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당대회의 축보 형식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핵 개발 일정하고 관련이 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다음 달 초에 이 7차 노동당 대회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그 이전에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예. 저는 아마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만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것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습니다. 빨리 네. 앞서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의 내부적인 구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함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제가 네. 미사일 기술자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를 빨리 찾아가지고 하지 못하다 보면은 기술자들이 숙청을 당하거나 처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네. 내부 구조상.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혈안이 돼서 김정은의 교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아마 난리가 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7차 노동당 당대회, 그 북한이 그동안 지난 36년 동안 한 번도 이 노동당 당대회를 열지 않았었는데요. 그렇죠. 자, 이번 그 당대회에서는 뭔가 좀 굵직한 어떤 이 정책 노선과 네. 어떤 뭐 경제적인 비전이라든가 어떤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까? 사실은 뭐 결정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보면은 뭐 그 5차 당대에서는 김일성을 이제 총비서로 추대하는 게 있었고요. 6차 당대에서는 김정은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추대하면서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공개했고 뭐 예. 이런 절차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뭐 대남 통일 그런 것도 이제 발표하고 네.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36년 만에 하는 당대회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예.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에서의 당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독재 체제를 지탱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한 근간 조직입니다. 예. 만약에 당이 무너지면은 독재 체제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2,400만 명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아주 기본적인 조직이 당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북한이 시장이 확대되고 북한 주민들이 계획 경제가 아니라 완전 시장 경제에 먹고 사는 상황에서 탈수령화, 그다음에 탈정치화, 내만 잘 먹고 잘 먹으면 잘 살면 된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예. 북한 주민들이 당원이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 조직을 재건해야만 자기의 유일 지도 체제가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36년 만에 당대회를 사실 무리해서 여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당대회를 여는 과정, 준비 과정과 그 이후 과정 속에서 당 조직이 상당 부분 재건이 되면서 김정은 유일 지도 체제를 떠받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려고 아마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잇따른 도발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김진부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